1.1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1.1배 정도 되는데 지금 1.2니까 저평가는 아니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레벨은 아니니까 중립. 뭐 버블까지는 아닌데 이제 여기서 계속 이 속도로 달리면 이제 좀 하반기 주식보다 부동산이 더 좋아 보입니다. 주택 공급은 없죠. 대기업 직장인들 소득은 늘죠. 그리고 금리는 내려요. 주택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요즘 프리즘 투자자문 회사는 좀 증시가 너무 좋으니까 어쨌든 뭐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증시 자체가 오른 건 사실이니까요. 예, 저희도 좋습니다. 2,200억 넘었나요? 그렇습니다. 아, 벌써 2,200억. 그리고 힘들게 런칭한 펀드도 이제 100억 넘어서 네. 이제 그 소규모 펀드 이슈라는 게 있는데 네. 금액이 너무 작으면 없애라고 자꾸 그런데요. 근데 이제 그게 50억부터 문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걱정이었는데 되게 힘들게 펀드 만들었는데 네. 만들자마자 뭐 소규모 펀드라고 없애라 그러면 굉장히 괴로운데 다행히 100억 넘어서 이제 좀 숨 좀 돌렸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 모든 게 뭐 당연히 대표님도 잘하셨겠지만 한국 증시가 좋은 것도 큰 역할을 할 텐데 너무 좋죠. 그래서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 일단 점검부터 한번 가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버블이죠. 싸진 않다. 그리고 불안 요인이 있는데도 간다. 네, 그리고 그 강세를 유발했던 요인이 사라졌는데도 네. 무시한다. 네, 뭐 좀 안 좋은 신호가 많이 보이죠. 특히 미국이. 미국은 일단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좀 보이잖아요. 우리가 네. 뭐 몇 가지 이제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미국 네. 실업률 오르잖아요. 이 실업률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좀 선행 지표들이 다들 움직이고 있는데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시장은 기대하는데 제가 봐선 파월 의장이 그렇게 호락호락 금리를 인하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는 반반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파죠, 저는 그래서 자주 틀립니다. 이렇게 후쾌하게 틀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웃는 홍 박사, 이상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 금리부터 한번 더 여쭤보면 미국의 고용지표 쇼크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 국내 증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지 플러스 연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은 분들은 좀 요즘에 패드워치에 따르면 뭐 7, 80%까지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나머지 20%가 접니다. 아, 안 한다. 예, 안 할 가능성이 1%라도 있어 더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뭐 전 잘 틀려요. 네. 알잖아요. 그 어떻게 맞춰요, 그걸? 네. 저희 오늘 가져온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네, 이거 이제 뭔가요? 파란 선이 미국의 ISM 가격 지수. 네.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이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400대 제조업체, 뭐 다우케미컬 요새 이제 네. 쇼크 준 그런 다우케미컬 같은 기업들의 이제 구매 담당자님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거죠. 그래서 지난달보다 이번에 가격을 인상했어요, 인하했어요를 물었는데 인상했어요가 많으면 50이 넘는 게 파란 선, 왼쪽 축입니다. 네, 지금 한 7, 80%가 인상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빨간 선이 뭐냐면 미국 소비자 물가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잘 맞죠. 네, 제가 가장 신뢰하는 인플레 선행 지표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고 특히 이게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시계열이 길어서 이걸 가져왔는데 서비스 지수도 역시 80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5개 회사 중에 4개는 가격을 인상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제품 가격을 인상 중이고 이게 제조업체를 넘어서 서비스업까지 가는 중이니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좀 이제 약간 7월 물가보다 8월 물가, 8월 물가보다 9월 물가가 이제 걱정이 되는 점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연준 의장님이 금리를 인하할까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뭘 믿고 그렇게 인하를 예상하냐. 특히 2018년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어리석은 연준 의장으로 역사에 남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력에 굴복한 자로 기록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2018년 이제 파월을 해임하겠다고 트럼프가 흘러댈 때 했던 인터뷰입니다. 예, 이게 연준 의장님이 이런 분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는 평가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짓을 했다. 네. 그러나 이 사람이 트럼프한테 굴복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더 세게 이야기할수록 이 사람은 오히려 저항할 가능성이 높은. 그 트럼프가 바보짓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인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참가자 입장에서 이제 좀 이럴 때 저는 중립이다. 아주 편한 이야기잖아요. 중립이다. 지금까지 오버웨이 이야기 하던 사람인데 우리 전번 방송에서 지금 일단 시장의 상승을 즐기라고 외치던 사람이 이제 좀 리밸런싱 하자. 이제 많이 벌었으니까 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좀 약간 트리밍 한다고 이제 가지치기를 좀 해서 이걸로 뭐 금이나 또는 현금을 좀 갖다 놓는 게 지금은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아무튼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이제 슬슬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금 이야기도 이따 여쭤볼 건데 그럼 연준이 말씀하신 데 트럼프가 압박을 하다 보니까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파월 의장의 거치와 금리 정책의 향후 달러 가치에 미칠 영향과 그러면 올해는 금리 안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사님은? 저는 이제 이 지표상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나 서비스업 지수의 체감 물가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 레벨에서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연준은 실업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연준은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 같은데 인하도 쉽지 않은. 그래서 동결로 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잘해야 한 번 정도 금리 인하 아닌가. 또 뭐 연말쯤 돼야 올해 한 번. 네, 올해 한 번 정도가 아닌가.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니까 아, 내년 언제 바뀌어요? 5월에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4명의 후보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바우먼이나 윌리엄스 이 2명의 연준 이사에다가 이제 나머지 2명 이야기 나오죠. 베센트도 나오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연준 의장을 아마 내년에 교체할 텐데 이 사람은 친 트럼프파로 임명해서 임명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야? 그 국회에 올리면 되니까 국회에 지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해임은 대통령이 할 수 없는데. 그게 이제 이 3권 분립에 이어 4권 분립 정도 되는 경제 권력은 연준이 쥐고 있는 그리고 역대 연준 의장 중에 스스로 사임한 사람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 남에 의해서 해고된 사람은 아직 없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법률 전문가들 통해 가지고 파월 날려라는 걸 지금 뭐 벌써 2번째잖아요. 네. 2018년에 한 번, 이번에 한 번 하는데도 못 날리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은 맨날 늙어가는 머리가 하얘져 백발 할아버지가 됐죠. 얼마 대통령이 압박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겠어. 거기다가 대통령이 옆에서 헛소리 할 때 옆에서 이러잖아요. 그 동영상 보셨죠? 예, 그런 것. 안전모 쓰고 있는 예. 거에서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내가 운이 없지 이런 사람을 2번이나 보다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저는 이제 한두 번 아니겠나.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틀릴 수 있죠. 왜냐하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내년에 트럼프파의 인사가 연준 의장이 되는 거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가 가파르게 될 확률은 있겠네요.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상은 하고 있으니까 미국 금리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는데 크게는 안 떨어지는 게 이제 당장 눈앞에는 안 보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미국 증시가 90년대 후반 IT 버블과 유사한 상황이면 장기적으로 재미없는 시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시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 썼던 책 이제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 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들끼리 비유를 좀 하자면 이제 호황이 2가지 호황이 있잖아요. 하나는 혁신이 없는 호황. 뭐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이제 2000년대 그 중국 붐 때문에 우리가 호황을 누렸을 때가 세계 경제 그 아이폰 정도 제외하고는 근데 아이폰도 2010년대에 확산됐지 2000년대에는 특별한 혁신이 없고 혁신은 사그라들고 있는데 호황이 한번 왔잖아요. 네, 그런 호황이라면 이제 지금 온 호황은 2022년부터 시작된 AI 혁명 호황은 혁신이 있는 호황이잖아요. 그래서 혁신이 있는 호황은 어떤 특성을 좀 지니냐 하면 잘 안 꺼져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을 바꾸는 게 눈앞에서 실시간 확인이 되기 때문에 불황의 역할 또는 불황의 압력이 오더라도 시장이 좀 이렇게 고래심줄처럼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주식 다 팔 때입니다 소리는 차마 못하는 게 이게 기술 혁신이 있는 호황이니까 기술 혁신 속에서 AI가 눈앞에 보이고 또 현대차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로봇이 막 물구나무도 하고 또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그죠? 막 그 배터리 성능도 좋아져서 이제 그렇게 격렬한 활동을 20분 이상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이제 눈앞에 지금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더라도 좀만 조정받으면 사고 싶은 세력이 많은. 그리고 더 나가서 두 번째, 관세 때문에 인플레가 좀 나지만 그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각하고 굉장히 끔찍한 쪽으로 갈 거라는 생각은 또 잘 안 드는. 그래서 이제 짧은 순환이 지속되며 긴 상승장을 만드는 그런 시기들을 저희들이 보통 기술 혁신이 있는 호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재미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버블이고 시장도 되게 위태위태하고 레버리지도 엄청 많고 올해 4월에 폭락한 것 같은 게 또 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고 힘든데 근데 폭락하면 좀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불안 계속 가는 굉장히 힘든 시기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 개별주 그렇게 하지 말고 인덱스로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세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장에서 우리가 팔란티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 이거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죽었다 이렇게 살아날 줄. 또 테슬라는 저렇게 될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술 혁신이라는 게 치열한 경쟁 속에 그죠. 또 오픈 AI 뭐 망한다 소리도 막 들리더만 이번에 또 리캡 그러니까 안에 가지고 있었던 기존 주주들은 나가면서 새로운 주주를 갈아 끼는 걸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와 저런 어마어마한 가치에도 사주는구나. 누가 새로 들었다라는 건 기존 사람이 팔고 나갈 때 만족한 가격으로 해서 주주를 갈아 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거 보면 굉장히 기대가 큰 거죠. 그러니 일단 대세 상승인 건 분명하다. 미국장은 대세 상승이지만 지금은 올해 4월, 5월에 비하면 중립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관세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근본적인 영향은 좀 뭘까요? 이게 이제 뭐냐면 미국 실업률, 한국 수출. 예, 그래서 미국 실업률이 바닥을 치고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 앞만 좋았던 우리나라 수출도 결국 망가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00년대 9.11 테러 때도 그랬고, 또 2007, 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랬고, 2020년 코로나 때 그랬고, 지금 올라올랑 말랑 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을 위협하고 있는 중이죠. 이 차트에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의 어떤 그 추세를 좌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없다. 해외에 있다. 그리고 미국이다. 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실업률은 꾸물꾸물 오르지만 옆으로 그냥 계속 가주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혁신으로 인한 호황이 지속되면 실업률은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다이나믹한 섹터에서 사람도 뽑고, 다이나믹한 섹터, AI 같은 데서, 또는 뭐 AI 반도체 관련된 데서, 아니면 자율주행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데서 새로운 수요는 생기니까, 이게 이제 마찰적 실업으로 인해서 실업률은 올라가지만 크게 급등 안 하고 가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안 좋죠. 왜냐하면 우리는 실업률이 절대적으로 낮아야 좋은 나라인데 그 꾸물꾸물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 한국 수출 입장에서는 좀 재미없는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파괴력이 없는 거죠. 확 올라야 되는데 지네들끼리, 지네 물건들끼리만 돌아가지. 네. 우리 물건은 잘 안 사고, 또 기술의 전환점일 때 사람들이 소비를 늦추잖아요. 그게 캐즘이잖아요. 지금 2차 전지나 전기차 캐즘이 그 눈앞에 왔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표준이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 사는 게 낫잖아요. 지금 BYD도 뭐 주가 폭락하는 거 보면 이게 어디가 1등이고 어디가 표준이고, 어떤 게 뭐 예를 들어서 LFP든 아니면 반고체든, 그죠? 네. 소디움 배터리든 뭐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 경쟁만 치열하게 이루어지니까 뭔가 샀다 내 이 차가 똥차가 될 것 같은, 이게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게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는 시기가 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격렬한 거죠. 굉장히 격렬하고, 그럴 때 우리는 되게 힘들죠. 우리나라 같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부품을 다 하지만 브랜드 가치는 별로 없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흐름이 됐을 때 잘 따라가는 건 잘하는데, 네. 새로운 흐름이 나올 때 우리가 그 흐름을 만들지는, 그러니까 미래가 예측하기 어렵다면 미래를 내가 만든다. 이게 이제 미국이나 가능하지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이다. 저 근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그러면 국내 증시 그 새로운 주도주는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나오게 될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왜 잘 모르냐 하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업종이 네. 몇 차례 이 방송에 나와서 제가 했지만 조선이랑 전력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조선이랑 전력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 둘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한 봤을 때 리스크가 그렇게 없어 보이는 업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선과 전력. 왜냐하면 방위산업 이거야, 우크라이나 전쟁 멈추고 또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방산이라는 게 사실은, 또 방산의 빅4가 사실 그렇게 아주 마음 편한 회사는 아니잖아요. 방산 빅4들 한번 뜯어보시면 네. 마음 편하게 그냥 10년간 편하게 묻어둘 만한 과거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거든요. 카이 한번 이야기해보면 정권 바뀔 때마다 한국항공우주.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시죠? 저는 연금에서 카이 투자를 공부를 하고 했는데, 제일 큰 리스크는 정부가 바뀌는 리스크. 방산 비리, 우리 되게 많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는 또 증자 리스크. 네. 또 돈 안 되는 사업 부문 주렁주렁 달고 있는 회사. 그리고 그 전에 또 계열사 팔아서 연명한 회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 투자를 한다고 조사해보면 마음 편한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방산 좋은 거 알지만, 저는 그냥 개별 종목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미래가 좀 보이는 건 조선. 이번에 LNG 1,000억 불 수입해온다 그러면, 서부에 LNG 터미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네. 한국, 일본으로 오는 이 어마어마한 물량들은 중국 배가 들어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한국 좋아지는 거 보이고, 거기다가 수리조선소 이야기도 나오니까, 수리조선소는 돈은 못 버립니다. 못 버는데 그나마 중국하고 반대편에 있는 유일한 어떤 자유세계 서방 진영에 유일하게 그래도 조선 능력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서 우리한테 뭔가 맡긴다라는 상징적 의미. 그리고 전력은 스페인 대정전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리드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정말 큰 문제고요. 이게 해상풍력과 태양광의 그 채산성이 원자력보다 훨씬 싸게 생산이 이제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미국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근데 미국 기준으로 채산성이 기본적으로 한 5분의 1 정도 발전 단가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근 미국의 뉴멕시코나 캘리포니아 그리고 텍사스 일원에서 여름에 전기요금이 마이너스예요. 돈을 줍니다. 전력회사가. 왜 그러냐면 그만큼 오버 커패시티, 오버로 발전이 되는 거죠. 너무나 햇빛이 하게 쬐니까. 그만큼 설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ESS에 저장하면 되는데, 그걸 넘어설 정도로 과도하게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이제 그 문제들 때문에 소비를 촉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걸 잘 해결 못하다가 뭔가 어떤 실수까지 겹쳐진 게 스페인 대정전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전력 관련, 전력 전선, 중전기 아무튼 변압기 이쪽에 앞으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없는 한 태양광 발전을 더 캐파를 늘리기가 되게 어려운 여건. 우리도 지금 딱 그렇죠. 한국도 최근에 송전선 건설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전력 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개별적으로 차트를 보면 지금 여기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시장이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가 미래, 미국의 실업률 상승의 리스크, 거기다가 우리나라 주도주들이 되게 차트도 좋고 급등했는데 여기서 사서 얼마를 먹을까 하면 좀 개별적으로 무서운 기업들도 많고 거버넌스 문제가 심각한 기업들도 많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는 여기가 분명히 좋긴 좋은데 조정이 한번 나오면 사고 싶은, 따라가고 싶은 생각은 잘 안 드는 그런 모양이다. 이런 정도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전력을 좋게 보시는데 지금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따라가고 싶지 않고 조정을 받으면 가고 싶다. 이런 왜냐하면 우리나라 1년에 2번 정도는 그냥 대폭락이 오잖아요. 네. 한국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저 주식시장 참여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꼭 이야기하자면 한국 시장은요, 안정됐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그게 저주의 방아쇠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따위 없어요. 우리나라는 안정성, 대세 상승, 그러니까 그런 누가 입방정을 떨면 그게 끝이에요. 네. 조심해야 돼요. 우리 떨지 맙시다. 그러면 이제 조선업 어쨌든 굉장히 좋게 보시는 건데 혹시 조선업 투자할 때 유의점 같은 건 있을까요? 개별 종목 투자가 진짜 어렵다. 차라리 섹터로 가자. 에이, ETF 사세요. 그 세 회사 빅3 중에 살 회사가 없어요. 정말 이 역사를 알면 못 사요. 한번 해볼까요? HD. 자, 땡땡 식당까지 물적 분할해서 상장시킬 기세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하지 않나요? 그냥 한 회사로 퉁 가지고 가면 되지. 모자 상장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그룹 처음 봤다. 한화오션? 잘 아시는 것처럼 증자의 그 스타트를 끊으셨죠? 어마어마한 주식수를 자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어로스페이스 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세 번째, 삼성중공업 1조대 규모의 증자를 최근 5년 사이 3번 했나? 주식수가 우리나라에서 하면 제일 많은 기업 중에 하나고.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가볍지가 않다. 물린 사람이 너무 많고 오너님들이 언제든지 팔 준비를 하고 계시는 주식들이다. 그리고 팔아도 아무 상관없어. 경영권에 아무 저해가 없을 정도로 전부 밑에 단에 있어. 그러니까 위에 단에 있지 않고 자회사 단에 있는 회사들이. 그래서 언제든지 주가 조금만 오르면 누가 팔 거다. 그리고 더럽게 무겁다. 또 있을 수 있다. 이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있을 수 있다. 우리 알잖아요. 그죠? 와, 이젠 끝났겠지 할 때 또 맞잖아요. 그럼 되게 아프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개별 기업 단으로 들어가면 만만한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좋은 테마도 ETF 샀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력이랑 이런 거 그냥 대충 좀 사두고 그것도 구분하기 힘들면 코스피 200 사면 되지. 뭘 그렇게 개별 종목 찾아보면 되게 괴로운 순간이 많은 나라다. 이번에 대주주요건 보세요. 10억이 50억 되고 50억이 10억 되고 하는 거 방향성이고 나발이고 죄송합니다. 예. 불교 용어인데요. 아무튼 방향성이고 뭐가 없습니다. 자, 근데 최근 대형 조선주에서 조선 기자재주로 순환매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던데 이런 흐름 나타나는 이유 그럼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조심해야 되는 신호죠. 왜 조심해야 돼요? 위에 단이 이제 돈 벌기 시작했는데 밑에 단이잖아요. 네. 서플라이 체인의 밑에 단이잖아요. 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좋아지시겠죠. 좋아지는데 이런 순환매가 났다라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싸지 않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주도주가 싸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제2의 테슬라, 제2의 엔비디아. 자, 이 중에 브로드컴 주가 어떻게 됐고요? 이 회사 이야기하면 이제 싫어하시는 분 루시드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제2의 여기에 이거에 실제 혜택은 여기에요. 이런 거가 주도주 비싸다는 이야기를 다르게 하는 표현일 수가 있어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도주만 쥐고 가는 거지. 순환매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력자들은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제2의 또는 블루칩 다음에 옐로우칩 이러고 좋은 경험이 없다. 자, 한국 증시 쪽 좀 더 전문적으로 여쭤보면 상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변화에 대해서 좀 박사님이 회의적이신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육식동물이 고기를 끊는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그런 거죠. 우리는 나라의 구조가 75년에 만들어진 구조가 지금 50년째 가는 나라인데 제가 밀고 있는 용어입니다. 75년 체제인데 그 7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기업이 10개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350개가 됩니다. 왜 그랬냐 하면 박정희 정부가 갑자기 강제 상장을 시켰어요. 강제 상장을 왜 시켰냐면 1972년에 사채 동결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개인 간에 기업 간에 돈 빌려주는 걸 동결시키고 3년간 유예를 그리고 금리가 60%인데 사채 금리가 그걸 16.5%로 내려요. 사채 동결 이후에 막 기업들이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었겠죠.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뒤져봤더니 그 사채 규모가 거의 한 2천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네. 지금에 지금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00배 이상 커졌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어서 이제 주인을 털어봤더니 얘 다 사주더라. 오너님이시더라. 그 오너님이 수출금융하라고 한국 정부한테 가서 7%로 대출받아서 자기 회사나 자회사에 60% 대출하면서 이자놀이를 하고 계시다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때 오너님이 13분인가만 아무튼 뭐 굉장히 악질이라고 된 분이 감옥 간 사람이 13명. 그러니까 회장님.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서 이제 대노했죠. 이것들이 내가 해외에 열심히 다니면서 차관 3%, 5%짜리 차관 받아와서 그걸 7%로 너네 마진도 안 주고 다 대출해줬는데 너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면서 극대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냐 그랬더니 상장을 시켜서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채를 회사에 주식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을 책임 경영을 시키자 뭐 이제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의 정 회장님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저항해서 84년에 현대건설이 상장됐죠. 그걸 제외한 대부분의 롯데칠성이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다 75년 상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0001, 0002로 상장되시는 분들이 다 75년 상장이에요. 이제 그렇게 상장될 때 이제 오너님들이 몰려가서 저희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상장하면 경영권 뺏깁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때 이제 한은 부총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영권에 대해서는 나라가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회사와 경영자는 한 몸이기 때문에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모두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또 경영자 사주가 재원을 출연하는 사재 출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딱 지난 20년이 지난 다음에 1997년 신동방이 미도파를 인수할 때 네. 재경부 차관님께서 국가 경제의 어떤 원칙을 흐트러뜨리는 적대적 M&A는 결단코 용서돼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까지 하시면서 신동방을 쳐부수죠. 이런 일들을 쭉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50년째 굳어진 게 뭐냐면 얼마 전 태용그룹 사태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윤 회장님 일가가 사재 출연한 거 몇천억 회사가 잘못됐는데 주주는 그거 손해보면 끝이잖아요. 네. 근데 주식회사 시스템은 유한 책임인데 네. 우리나라는 사주가 돈을 내야 돼요. 김우중 회장님도 옛날에 내셨고요. 다 냈어요. 그렇게 하는 대신 평상시에는 사주가 우리한테 오너가 우리한테 어떻게 대하죠? 뜨내기 취급을 하죠. 너 그때 힘들 때 돈 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소유권이 오너님 소유권은 우리들 소유권보다 100배는 귀중한 소유권이고 이분들의 소유권은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큰일 중요한 일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적대적 M&A가 안 되고 있고 네. 현재 고려아연 영풍 M&A 봐도 법무법인들만 돈 벌고 있지 경영권 넘어가지 않죠. 이 사례가 잘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이 시스템을 누구도 흔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J 정부 때나 YS 네. 정부 때도 역시 그냥 지나갔고요. 특히 SK 글로벌 사건. 박근혜 정부 때는 삼성물산 모지합병,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한진칼 M&A, 그리고 이번 태영그룹 사태 때는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역대 우리나라 모든 정부는 오너님들 편이에요. 그리고 오너님들이 불쾌해하는 걸 안 해요. 오너님의 경영권에 뭔가 도전이 될 만한 일은 싫어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대주주 조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내려서 연말에 다 팔게 만드는 절세 차원에서 다 팔게 만들면 오너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구심점이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연말에 주식을 팔면 그러니까 이 제도를 왜 연말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냐는 거죠, 저는. 12월 결산법인에 제일 마지막 날 주식을 들고 있어야만 의결권이 있잖아요. 그럼 9월 말에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대주주 양도세를 내면 되지. 꼭 연말로 해서 주식을 다 팔게 만들어서 그 다음 해 주총에서 오너님을 아무도 견제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를 이번에 도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범죄 영화나 추리소설을 보면 이 사건으로부터 누가 제일 이익을 받는가? 그가 범죄자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스피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말한 5천 시대 위에서 필요한 세 가지 전제 조건은 뭐고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걸 하나씩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첫 번째가 M&A라니까요. 그러니까 적대적 M&A가 이루어져야 뭐가 될 텐데 사실 그게 안 되죠. 그다음 두 번째가 배당 분리 과세.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제 최대 문제가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이게 다 압도적으로 모멘텀 투자자죠. 그래서 모멘텀 투자도 되게 좋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가치 투자자가 있는 상황에서 모멘텀 투자자가 같이 이렇게 좀 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이제 좀 그런 게 없잖아요. 모멘텀 투자자밖에 없잖아요, 나라가. 예, 그래서 오르는 모멘텀이면 다 사는데 빠지는 모멘텀이면 전부 다 곧버 싸러 가잖아요. 그러니 이제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나 높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배당을 좀 줘야 되는데 배당은 뭐 이번에 분리과세 한다 그러는데 그 분리과세 대상에 삼성전자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좀 굉장히 엄격한 조건을 해서 절대
세금을 못 깎아주겠어라는 게 너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이 좀 잘 되고 선진적인 시장이 되고 하려면 아까 적대적 M&A도 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배당도 분리과세가 좀 돼야 되지만 마지막은 상속세가 이대로 유지되는 건 DJ 정부 때 30억에 50%. 그러니까 30억 이상에 대해서 50% 과세가 DJ 정부 때 만들어졌어요. 이게. 근데 그때가 1인당 국민소득 10,000불인데 지금 한 40,000불 가까이 되거든요. 환율만 내려가면 50,000불도 가능한 정도로 우리가 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소득 5배 났으면 주가도 그때 500포인트가 지금 3,000이니까 6배 됐는데 그걸 30억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200억도 아니고 30억이다. 그러면 이제 오너님들 입장에서 배당을 주려고 그랬더니 49.5% 금융종합과세를 두들겨 맞아. 그리고 애들한테 상속을 주려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삼성전자 맞는 것 같지만 60% 가산세까지 해서 60%까지만. 이러느니 굳이 내가 이걸 뭐 하면 어떤 걸 하냐면 물산보직합병, 뭐 SKD&D, CNC, 뭐 한화 D&D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자회사랑 합병시키는 식으로 다. 그래서 큰 부자는 다 절세를 다 하시고 작은 부자들은 이제 상장돼 있는 작은 부자는 어떻게 하냐면 주가를 박살을 내는 방식으로 이제 상속을 하는 거죠. 아니면 시가총액 규모를 100억을 만들어버리면 상속세가 확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상장한 다음에 세력들하고 이렇게 적당히 해서 팔고 떠나버리는. 그래서 주인 없는 회사들 꽤 있는 거 아시죠? 대주주가 작전하는데 다 팔아버리는 거 보신 적 있죠? 이번에 땡땡토건이라고 보셨죠? 그 유명한 그 회사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일단 본을 한번 보여야 된다. 대주주들이 행동주의 펀드들 벌벌 떨고 행동주의 투자자들을 벌벌 떨고 뭔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상장 폐지가 낫겠군.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주주들한테 보상 안 해주고 자금도 조달할 생각 없으면 빨리 상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서로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상폐하는 기업들이 자주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기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적대적 M&A가 돼서 소액 주주들의 원한을 쌓는 행동들, 스택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원한 스택들을 계속 쌓는 행위들 아무리 해도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 아까 75년 체제에서 정부가 공정한 게임의 룰 관리자로서보다는 경기장에 뛰어들어가지고 갑자기 오너님 편을 들면서 항상 오너님 편을 들잖아요. 왜 그러는지 이제 우리는 그냥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다 이번에 다 물 건너갔기 때문에 그래서 물 건너갔기 때문에 저는 상법 개정안 이야기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고려하연 영풍을 보면 어디가 주식수가 더 많은 것 같은데도 경영권을 인수 못해요.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법을 개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율, 세금 이런 인센티브 쪽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는 거 봐서 오늘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그자가 범인입니다. 누군지는 짐작하셨겠죠. 자, 그래서 이제 리밸런싱 통해서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하고 계시죠. 예, 6월 말 7월 초부터 계속 좀 많이 벌었으니까. 가열 징후와 관련 있을 텐데 어떤 자료가 좀 있을까요? AI님이 그냥 하라고 했고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거는 이제 이 차트가 참 좋은 차트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우량 100대 기업들이 MSCI 코리아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 보시면 일단 PBR이 뭐냐면 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얼마냐. 우리나라 평균이 지난 10년 평균이 한 1.1배 정도 되는 게 금방 확인됩니다. 그죠? 1.1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1.1배 정도 되는데 지금 1.2니까 저평가는 아니다. 그럼 두 번째, PBR이 높고 낮는 걸 결정하는 건 결국 기업의 수익성.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PBR을 봐야 되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ROE가 계속 올라가는데도 PBR이 내려갔으니까 절호의 투자 기회였고 제가 지난번 왔을 때도 이런 데는 좀 사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4월 9일 날 리밸런싱 했어요. 한국 주식 샀어요를 제가 이야기하고 갔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PBR은 올라오는데 ROE는 내려오네요. 내려오거나 더 못 오르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평가는 끝났군. 적정 가치이거나 이제 여기서 더 오르면 고평가로 가는데 고평가가 지난 2021년 우리 3,300 갔을 때가 1.6배, 1.5배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가면 4,000. 그죠? 거기까지 가면 4,000 정도인데 갈 수 있느냐? 근데 그때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엄청 좋을 때 그리고 금리가 우리나라 정부 정책 금리가 0.5%일 때 저렇게 간 건데 이번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고 두 번째 ROE를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보다 고점이 계속 내려오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저성장이라서요? 예, 저성장도 저성장이지만 자본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배당을 안 하고 현금만 다 끌어안고 있으니까 이익을 내더라도 분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경영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 능력, 경영자들의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실패하고 있죠. 그러니 PBR이 올라간다는 것을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죠. 1.5, 1.4 가면 이제 4천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걸 유지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ROE가 계속 올라가야 그게 설득력이 있는데, ROE를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익을 더 내는 건데, 그건 이제 미국 실업률에 달린 거니까 아까 이야기했고, 그럼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배당을 많이 주면 ROE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줄어들면 기업의 이익은 그대로 있는데 보유 자산이 줄어들면 경영의 효율성 지표인 것은 자본의 회전율이 올라가니까 ROE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배당 분리가서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자사주 소각이라도 해야 되는데 뭐 경총 회장님께서 자사주 의무 소각하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왜 자사주 매입하냐라는 아주 그런 발언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이래저래 다 안 되는 쪽인데 저게 더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저기 2017년 같은 순환적인 고점, 저때는 이제 금리가 지금하고 비슷한 레벨이었으니까 2017년이 대략 한 1.3 정도니까 뭐 역사상 최고치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장세인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넘어서 쭉쭉 뻗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 없으면, 근데 앞으로 남아있는 모멘텀이 10%잖아요. 상승률이. 지금 3,200인데 여기서 10% 올라봐야 3,500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면 매력적인 레벨은 아니니까 중립. 팔자는 이야기 아니고요. 중립. 야, 근데 이게 PBR과 ROE인데 PBR이 ROE보다 높지 않네요. 그러니까 먼저 높으면 무조건 떨어지네요. 예, 그런. 높으면 떨어지게 되는, 이때도 높으니까 결국 떨어졌고. 이걸 그래 같이 봅니다.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가 제 인생에 32년 이거 했는데 최고 좋은 투자의 기회 중에 하나여가지고 저는 인증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 제 퇴직연금 계좌에 12월 9일 날 계엄령 터진 날 전액 다 코스피 200 샀던 것도 인증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날 샀습니다. 그날 샀습니다.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샀습니다. 저는 그 정도 레벨이면 삽니다. 자, 요건 또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4천, 5천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방금 봤던 건 수익성의 관점에서 본 거고, 이거는 주식 공급의 관점에서 본 건데, 이 코스피는 파란선, 그리고 빨간선은 시가총액인데, 시가총액은 역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매년 계속 경신 중이죠. 그래서 그렇죠. 84년 대비 시가총액이 400배. 근데 주식은 20배 정도 올랐잖아요. 결국 그 사이에 20배가 빠져있죠. 그 주식 수가 20배 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주식 공급처다. 공급이 너무 많다. 예, 그리고 올해도 뭐 상장이 너무 많이 된다. LG CNS부터 시작해서 뭐 달바에 이제 K뱅크에 뭐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 조금만 오르면 엄청난 주식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 나라인데, 네. 수급의 측면에서도 이제 모멘텀 투자자들이 느끼는 수급의 측면에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 제가 2022년 초에 이 김작가 TV 와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 엄청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 진짜 안 좋은 신호다. 대주주님이 그렇게 아끼는 기업을 상장시킨다. 이 가격이면 나는 만족해. 그러니까 대주주님의 밸류에이션 잣대로 볼 때 지금 이 주가는 나는 굉장히 만족스러워라는 신호다. 그러니까 IPO가 쏟아지고 증자가 쏟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주식에 대해서 대주주님, 오너님이 굉장히 흡족해하고 계시다. 그분이 너무 배가 부르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요? 그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배당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그래도 공감을 했던 이유가 그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금리 너무 높으면 어이구 돈을 빌리러 가는 거 말고 주주들한테 돈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투자를 열심히 해서 회사를 살리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옛날에는 증자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화를 안 냈어요. 옛날에는 유상증자하면 오히려 주가가 오른 날도 있고 그랬죠. 근데 언젠가부터 유상증자는 하한가를 만드는 신호가 됐죠. 왜 그렇게 된다?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회사채 금리나 배당 수익률이나 다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 회사채를 안 찍고 대출을 안 받고 우리한테 돈을 벌린다? 이거는 주가가 비싸다는 신호 아니냐. 그 오너님 입장에서 우리 회사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서 성공하면 다 우리 거잖아. 이자만 내면 땡이니까. 네. 근데 증자를 해서 주식 수를 늘리고 자기 지분율을 희석시킨다. 이건 증자는 악재라고 봐야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거는 거죠. 배당도 안 주는 주제에 시장 대출금리 뭐 2%, 3% 초반이면 다 지금 대출이 되는데 그 돈은 안 빌리면서 우리한테 돈을 달라 그런다? 진짜 주식 가격이 비싸다고 보는 모양이구나.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지금 좀 버블이 있는 것 같다. 뭐 버블까지는 아닌데 이제 여기서 계속 이 속도로 달리면 이제 겁이 난다. 저는 중립. 주당 순자산 가치가 쌓여가는 속도대로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노상관인데, 우리는 뭐 이제 PBR 1.1배는 너무 싸고 2배는 돼야 돼.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과연 잘 모르겠다. 그걸 유지할 수 있느냐. 지금 한국과 미국 증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 미국 증시 뭘 사야 하고 유망 섹터는 뭘로 봐야 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조선전력? 네, 조선전력이 우리 한국은 제일 마음 편하고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아유 모르겠으니까 그냥 인덱스 들고 가자 쪽의 입장이죠. 왜 그런가? 거기는 혁신이 있는 호황이니까. 그래서 금리 문제라든가 트럼프 때문에 한번 조정 오면 사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또 적정 레벨을 넘어서서 역사상 최고 PER이니까 네. 23배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미국 시장도 솔직히 중립인 거죠. 근데 다음번 조정이 오면 미국을 사고 싶다. 다음번 조정은 미국 지수 이번에는 한국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리밸런싱 했는데 네. 한국이 더 많이 빠졌으니까 그죠? 왜냐면 환율이 올라가서 미국은 덜 빠진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때 그죠? 그러니까 한국을 적극적으로 리밸런싱 했는 저가 매수했는데 이번에 다음번 뭐 조정이 언제 올지 모르죠. 네. 근데 이제 시장의 PR이 되게 높을 때 조정은 좀 아파요. 작년 8월 달 우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도 그랬고 네. 요새 조정 한번 오면 되게 크게 오잖아요. 그런 조정들이 좀 온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신다라면 뭐 저라면 중립 정도 그리고 현금 비중 특히 골드 좀 갖고 가고 싶다. 골드. 왜냐하면 트럼프가 저렇게 해서 만에 하나 네. 달러의 지위가 정말 더 추락한다라면 네. 그리고 트럼프 때문에 파월이 진짜 못 이겨서 그냥 역사에 이제 죄를 짓는 마음으로 금리를 인하해 주거나 막 이러면 금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금융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나? 저희는 투자 5분법 추천합니다. 20%. 예, 그래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한국 국채, 미국 국채, 금. 이러면 연환산 복리 수익률 한 8% 중반 나오거든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디지털 금은요? 디지털 금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거 의견을 밝히기가 좀 그런 게 금융회사는 아직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ETF, 현물 ETF 못 사게 돼 있어서 저희가 사지도 못하는 거 의견 밝히기가 좀 아이 좀 사게 해줘요. 왜 못 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박사님은 이제 금융시장에 계신 지 벌써 32년 되셨는데 성공적인 개별 종목 투자가 운의 영역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왜 그러냐면 2008년에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제가 달러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계룡건설, HJ 한진중공업, 현대차 그리고 하나를 샀어요. 되게 잘 샀잖아요. 샀는데 그 마지막 회사에서 상장 폐지됐어요. 그 0이 되잖아요. 그리고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다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또 그다음에 YF 소나타 나오고 막 그러면서 돈을 벌어주긴 했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라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1993년에 직장생활 시작해서 만 15년, 16년이 지나도록 개별 종목에서 내내 망하다가 달러 팔고 그냥 한국의 대표적인 우량주 5개 이러고 샀는데 성공한 거라는 거죠.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저 솔직한 의견입니다 여러분. 쌀 때 사면 환율이 급등했다가 그잖아요. 폭락하면서 환율이 급등했다가 위기가 진정되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시기에 그냥 우량한 대형주 사놓으면 되는 거지. 정말 이걸 제대로 된 종목 잘 골라가지고 나는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싸게 정말 최고 가는 시장은 다 못 올라도 100배 가는 주식을 고른다. 그거는 그런 능력 계시는 분들은 하는 거고 저는 안 되더라고요. 32년 동안 이렇게 책을 20권 넘게 쓸 정도로 죽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는데 매일 오늘도 6시 일어나서 공부한 사람이지만 전 매일 6시 일어나니까. 근데 못 사겠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고를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능력의 영역도 있지만 감의 영역도 있고 뭔가 이게 철학의 영역도 있구나라는 걸 알고 저는 자산 배분 쪽으로 근데 인덱스로 그냥 사면 되지 뭘 어렵게 아까 5개 골랐는데 상장 폐지됐다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리 잘 골라봐야 우리나라는 그 뒤에 있는 인사이더들의 정보를 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니 그냥 인덱스 사자, ETF 사자. 그럼 시장에 이긴 소수의 투자자들은 좀 이게 없진 않잖아요. 있죠. 어떤 특징이? 제 주변에 천재예요. 제 주변에 진짜 주식으로 거부가 된 친구들이 적게잡아다 5명 정도는 지금 벌써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 친구들의 특성을 하나 이야기하자면요. 그 각이 달라요. 그냥 알고 있는 정보 정도가 아니고요. 그 회사에 대해서 오너님만큼 공부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대단한 친구들. 존경한다, 친구들아. 다 맛있는 거 사줘. 그만큼 많이 알아야 이제 된다. 그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에 있는 친구들 만나면 제가 제일 거지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제일 거지입니다. 거기서. 그 모임에서 제가 제일 거지.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고요. 그렇게 잘 모르겠으면 차라리 지수를 사라. 그리고 그 친구들은 방송 안 나오잖아요. 네. 그 조용한 진짜 부자들. 찐 부자들은 와서 종목 가르쳐달라고 하도 그러고 또 네가 이야기해준 종목 샀는데 난 망했다 막 이런 거를 너무 싫어하고 저는 부자인데 내가 왜 저는 지금 금융업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유튜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찐 부자는 아니에요. 진짜 그 친구 정도들 되려면 그 친구들은 1년에 한국에 서너 달도 없는데 수익률은 몇백 프로 나는 거 보면 다 해외에서 살아요. 해외여행 다니고 한국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익이 난다. 박사님 그래서 되게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그게 사실인데 뭐. 아니 정말 그 친구들 보고 있으면 너무 부러워요. 멋지게 살죠.
그리고 이제 다들 건강에 엄청 신경 쓰고, 왜냐면 너무 옛날에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좀 해치거나 몸도 좀 안 좋은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뭐 다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서 친구들 나 한우 사줘. 정부의 6억 원 초과 대출 규제 정책 벌써 627이었죠. 벌써 거의 한 달 이제 반 정도 돼가요.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되고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걸로 보시나요? 뭐 소강 상태 계속될까요? 아니면 일시적일까요? 전 하반기 주식보다 부동산이 더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인다가 이게 떨어진다의 좋아 수익, 보인다. 수익. 아 진짜요? 네. 왜요? 뭐 규제 이렇게 다 해놨는데 뭘 살 수가 있나요? 제가 오늘 강남에서 좀 시간이 급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렇게 쭉 여기 왔는데요. 스튜디오로 왔는데 타워 크레인을 하나도 못 봤어요. 서울에서 그렇게 보기 쉽지 반포, 않죠. 반포대교를 넘어설 것 같네요. 네네. 반포대교 넘어서 아마 이제 동작대교로 갔으면 반포 1주구를 봤을 텐데 하긴 서울에서 보기 쉽지 않아요. 없죠. 그러니까 공급이 없다는 뜻이죠. 두 번째,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금을 잔뜩 끌어안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오너님이 최고죠. 근데 그 오너님 못지않게 노조가 있잖아요.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데들은 이번에 SK 하이닉스 막 그 연봉 협상 보셨죠? 현대차 연봉 협상 보셨죠? 주주들한테 돈을 주지 않고 회사가 잔뜩 돈만 끌어안고 있으니 그걸 눈앞에서 보고 있는 노조들이 임금 협상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연봉이 오르겠죠. 세 번째, 환율이 1,400원인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이에요. 그리고 오늘 강남 지역에서 택시 타고 오면서 주유소 가격을 보니까 1,500원대 휘발유 있는데도 봤어요. 국제유가가 지금 65불이에요. 자,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 130불이었는데. 자, 그러면 금리가 인하될까요? 인상될까요? 인하되겠죠. 자, 여러분. 주택 공급은 없죠? 대기업 직장인들 소득은 늘죠? 그리고 금리는 내려요. 주택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런 요인들이 합쳐지면 주택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거네요. 더군다나 마지막 네 번째. 주식 가격이 급등하고 나면 벼락부자가 등장하죠. 그분들이 난 성공했어라는 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현실에 무언가를 사겠죠. 예, 트로피 아파트를 사죠. 우리 벽에 막 자기가 사냥했던 사자 머리 걸어놓은 것처럼 나는 성공했어라는 걸 남에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게 한강뷰 신축 아파트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6.27 이후에 오늘이면 어제 기사 보니까 레미안 온벨리 92억, 그러니까 9평은 아니었고 그거보다 이번에 현대 뭐 나왔어요? 압구정 아파트 127억이 또 최근에 나왔죠. 매매가 됐나요? 예. 다 신고가 행진 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되는 게 지금 강남, 상구, 뭐 용산 이런 최상급지만 올라간다는 건가? 아니면 서울 전 지역에 중급지 포함해서 다 같이 이제 확산될 것 같은데. 확산될 것 같다. 온기가 또. 그 상급지는 잘 가고 있고 지금 뭐 전혀 영향 없이 계속 가고 있고. 근데 또 이제 많은 6억 대출을 해놨으니까 이제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로 가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거래량이 박살 났는데, 결국에 거래량 박살 났고, 이 매매 안 되다 보면 집주인들 급해지고, 집주인들이 이제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 매물이 쌓이고, 매물이 쌓이면 이제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효과는.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5년 내내 하시니까 거래가 뭐 잠깐 터지지 요새 안 터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 중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주임사 해제되고 그런 물건들이 많아서 거기다가 또 그 전세 계속 연장하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옛날 거래량을 갖고 자꾸 이야기하면 저는 규제로 인한 거래의 감소를 자꾸 선행지표라고 주장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없는 거, 많은 전문가가 2027년에 심각한 공급 부족과 전세난 예측하는데 28년에 좀 들어와요. 그 3기 신도시. 26, 27은 박사님도 이 의견에 공감하시나요? 0이죠 뭐. 저기 반포 1주구 말고 뭐 없죠. 계단지가. 그리고 방배 5구역 뭐 몇 개 없어요. 그 다 제가 이제 다 아는 단지들밖에 없죠. 그 아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할 이제 로또 청약이 벌어질 단지들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고강도 대출 규제, 전세, 월세가 아파트 시장에서 가속화되고 있고 전세 공급 물량이 구조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갭 투자를 유발하겠죠. 갭 투자를 유발한다고요? 아니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뭐 6억 대출로는 쳐다도 못 보는 데는 못 하겠지만 거기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전세 갭 투자가 안 돼요. 근데 그 외 지역에서는 이제 갭 투자 유발을 하겠죠. 대출은 못 하겠죠. 근데 전세가는 오르잖아요. 근데 막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되고 막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규제 지역들, 아닌 지역들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풍선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핵심 지역들이 더 오른다가 아니라 거기는 지금 계속 그늘만의 세상으로 그 사세로 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이게 좀 이렇게 풍선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정도죠. 그럼 만약에 같은 가격이면 서울의 외곽 구축 아파트랑 경기도 핵심 지역 신축 어느 게 나은 선택일까요? 저는 경기도죠. 예, 저는 그쪽입니다. 교통망이 확산되면 그 지역은 서울이다. 제가 그 작년에 이 방송에 와서 8호선 연장 구간 주목해라.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 전 고점 근처까지 다 온 걸 보셨을 거예요. 그때 어마어마한 갭투자 장세 붕괴 이후에
8호선 연변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거의 또 저 2021년 근처까지 많이 왔잖아요. 네. 꼭 제가 다산 신도시라고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런 정도로 주택시장은요, 교통망에 민감해요. 그래서 지금 교통망이 잘 갖춰져서 서울의 핵심 지역에 3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지역들은 사실 서울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서울의 외곽보다 판교가 훨 낫다. 뭐 판교는 뭐. 또 저기 이번에 새로운 신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철산, 광명, 뉴타운도 지금 되게 시간 오래 걸리고 있지만 그래도 네. 신안산선이 그 분기되는 데가 사고 난 거지. 그 앞에는 괜찮으니까 딜레이는 되지만 거기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자금이 부족하다면 동네 수준을 낮추더라도 대단지 아파트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좋은 동네에 소규모 아파트 사는 게 나을까요? 저는 대단지 쪽에.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요, 불황에 밖에 갈아탈 수가 없어요. 불황에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투자 4분법이나 5분법으로 불황에도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해 놓으셨는데 불황이 왔어요. 그러면 내 집을 팔아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집을 팔려면 최소한 1000세대는 돼야 돼요. 그래야지 거래가 일어나. 이게 유동성이 없어요. 그냥 나 홀로 아파트 살아봤는데 그 버블이 아니면 팔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잘 팔고 나갔는데 그걸 염두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약간 값은 싸지만 좀 내 눈에 맞는 아파트를 들어간 이유는 다음 스텝을 위해 들어간 건데 그럼 불황에 팔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불황에 내 아파트보다 상급지 아파트가 더 많이 빠져서 갈아타려는 건데 그렇죠. 똘똘한 채로 가려는 건데 그때 내 아파트가 안 팔리면 안 되잖아요. 나홀로 아파트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아니 뭐 이제 비유를 한 거죠. 나홀로 아파트라도 뭐 주상복합급이고 뭐 네. 신축이면 괜찮겠죠. 근데 이제 제 말은 비슷한 거라면 저는 초보자들한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사야 되는 분들한테는 대단지를 좀 추천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혹시 그 밖에 그러면 1주택자가 상급지 갈아타게 할 때 반드시 할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불황에 불황에. 사야 돼요. 불황에. 집은 불황에 사는 겁니다.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는 불황에 내 집을 팔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알잖아요. 대단지.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나름 그래도 준시축은 돼야 되는 거죠. 재건축 아파트는 불황에 진짜 안 팔리거든요. 네. 아시잖아요. 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그럼 전세 만기 다가오는 무주택자분들도 계실 텐데 전세 연장, 주택 매수사에서 고민이 깊을 텐데 저는 뭐 타이밍 많이 놓쳤다고 봅니다. 지금 사긴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못 오른 데들이 따라서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거래되는 선이지. 네. 2021년 고점을 넘어서겠는가? 그러니까 그 특별한 재료가 없는데 넘어서겠냐? 쪽에 있어서 저는 뭐 월세로 가더라도 현금 쥐고 투자를 최대한 해서 다음 사이클 2028년 사이클에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 쪽이죠. 저는. 2028년 무슨 사이클이 오나요? 3기 신도시 교산 그리고 대장 그리고 창릉 이 순서로 좋습니다. 이 순서로 좋은 단지가 평당 1000만 원대 분양이 나옵니다. 평당 1000만 원대입니다. 죽자고 어떻게든 무주택 지위를 지금까지 하신 이유는 이거 노린 거 아닌가요? 해봐야죠. 자, 그리고 금리 아까 전에 이제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 공급이 없고 대기업에 다니신 직장인분들이 소득이 올라가고 금리 인하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뭔가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려간 다음에는 한국은행이 뒤이어 항상 금리를 인하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8월부터 12월 내년에 금리는 2번 정도? 올해 일단 2번 정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아웃라이어입니다. 미국은 한 번, 우리는 2번. 그럼 금리 인하가 당연히 이제 어쨌든 시작되면 집값에는 당연히 어쨌든 낫배든 되겠죠. 네. 뭐 나쁜 요인은 아니잖아요. 코픽스가 내려가니까 대출금리가 내려가겠죠. 대출금리 내려가는데 이거 한번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늘어날 것 같다. 근데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6.27 대책도 굉장히 강력한 규제잖아요. 앞으로도 뭔가 강력한 카드를 세금 인상하겠죠. 하면 부동산 시장이 뭐 이번에 주식도 50억에서 10억 바뀌는 거 봤는데 부동산이라고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열심히 세금을 올리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시장이 외부 충격이 와서 무너지는 계기가 되겠죠, 그게. 근데 뭐 아직은 안 보인다. 왜냐하면 계속 오른다고 생각되면 이건 종부세는 훈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에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서울에 사시는 분들 기준이라면 아마 소망 중 하나일 텐데 이게 위험한 가스라이팅. 완전 가스라이팅. 왜요? 제 편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1999년에 창동에 있는 그런 신축 아파트를 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창동에 4호선 기지창 옮겨갈 거라고 그러지만 더럽게 일 안 하더라고요. 주어는 없어요. 예, 더럽게 일 안 하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결국은 슬픕니다. 강남 인접성이지. 그 다음은 아마 여의도 마포 인접성 정도지. 이게 이제 시장의 축은 계속 이쪽으로 내려가는 중이잖아요. 내려가는데 여기 인접성이 안 좋은 데는
서울이라고 해서 정말 괜찮을 것인가. 그래서 GTX 이야기하는데 제가 현역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 상관없는 라인이다. 이제 뭐 B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뭐 지금 A가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수서선 다 쓸 수 있는데도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저는 지금 직장이 그 삼성로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테헤란로의 삼성로 근처에 살고 있는데 2029년에 뭐 또 완공된다고 또 하나 골착하고 있더라고요. 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끝없이 공사가 진행되지만 옛날보다 훨씬 공사가 늦어지잖아요. 그리고 네. 뭐 현대차 빌딩 뭐 아직도 뭐 멀은 것 같고 뭐든 이런 공공 프로젝트는 지연되기 마련이고 눈앞에 완공이 돼 있고 위에 다 철판 걷어내고 포장하는 거 정도 봐야 가격에 반영되지. 그런 거 너무 미리 반영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딴 데 비해서 압도적으로 싼 1,000만 원대 분양가를 자랑하는 3기 신도시가 들어올 때는 저는 한번 영향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서울 안에서도 이제 입지를 굉장히 많이 고려해서. 아니, 왜 그런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네. 고향 창릉에 1,000만 원 후반대 국평 5억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쳐봅시다. 그럼 바로 옆이 어디예요? 은평이에요. 고향 창릉에 바로 서울은 바로 옆입니다. 은평이고 서대문인데 옆에 GTX 타면 서울역까지 15분, 10분이면 오는 고향 창릉역 인근에 그게 들어오잖아요. 네. 또 더 나가서 강서 옆에 바로 옆에 네. 대장동에 또 들어와요. 네. 거기 서부선도 만들어준다 그러죠. 네. 거기다가 하남 교산에 들어와요. 자, 그러면 위례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뼈 아픈 현실인 거예요. 위례 신사선은 죽어도 안 만들어주면서 3호선 연장은 이번에 예타 통과했잖아요. 서부선도 통과했잖아요. GTX-A는 건설되잖아요. 3기 신도시 쪽으로는 9호선 연장도 들어간대요. 근데 딴 데는 안 되잖아요. 저 어디 사야 돼요? 그래도 서울 사야 돼요? 정말 그런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면 안 돼요. 곧 죽어도 서울에 한 채는 있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 좀 피했으면 좋겠다. 뭐는 해야 된다. 아니요. 봐서 하는 거지. 서울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점점 축이 내려가는데 그 축이랑 연결되는 게 잘 되고 그런 모르겠는데 네. 저도 동북선 좋게 보죠. 그러나 그 경전철이잖아. 그리고 내려와가지고도 왕십리 가는 것도 아니고 신설동 가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당장 북한산 우이신설선 정말 그렇게 집값에 도움 되던가요? 잘 알잖아요. 또 더 나가서 신림선 도움 되던가요? 강남의 인접성, 여의도 인접성. 근데 여의도는 신림선 보면 알지만 약하더라. 그런 거 잘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프리즘 투자 자문에서 하는 투자 방법 중 하나를 이제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밤에 잠 잘 자는 투자를 강조하신 이유랑 자산 배분의 원칙만 마지막 한번 이야기해 주신다면. 반대로 움직이는 거 둘 다 들고 있으면 제일 편합니다. 제가 이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야기하는 게 QQQ 샀으면 IAU도 좀 사자. 금이죠. 그리고 VNQ도 사자. 이게 QQQ는 일단 배당 안 주잖아요. 거의 배당이 없어요. 그죠? 근데 비해서 VNQ는 배당 주잖아요. VNQ는 뭐였죠? 리츠. 그리고 IAU는 배당 안 주지만 대신 얘는 나스닥 폭락할 때마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만 좀 짜놔도 밤에 진짜 편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 절반은 QQQ 하면 나머지 절반은 원화 자산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IAU나 VNQ도 좀 가지고 있으면 시장에 대폭락이 오더라도 이걸로 저가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저가 매수했다가 반등할 때가 제일 큰 수익이 나지. 늘 들고 있다가 출렁출렁 하는 거. 뭐 TQQQ 보세요. 아직도 최고치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올인하면 저가 매수를 못 하거든요. 할 돈이 없어요. 근데 주식이나 이런 거는 V자 반등이 날 때 그때 물탈 사람이 승자한 거지. 계속 들고 있으면 언젠간 본다. 그건 이제 인디안 기후제인데 이게 언제 올 줄을 알고 우리 인생은 짧은데. 박사님 말씀은 이 자산 배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고 뭔가 어떤 자산이 굉장히 틀어졌을 때는 좀 리밸런스. 어느 정도 집중 투자도 필요한. 그렇죠. 이번에 집중 투자했잖아요. 저희가 4월 9일 날 리밸런싱 했습니다. 금 팔아놓은 거 가지고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샀다고요.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이유는 딴 데서 벌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덜 깨먹었고. 이걸 기억하시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렵지 않은데 너무나 빨리 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걸 안 들으시는데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저희 고객님들 평균 연령이 50대 초반이에요. 왜 50대서 왔냐? 은퇴 몇 년 안 남았는데 모은 돈이 없으니까 하시는 분들 많고, 두 번째가 너무 자기가 모은 돈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는, 지킬 자신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스라이팅 당해서 10억이 부자냐 소리 이런 거 듣고 겁나신 분들. 이 저희들한테 많이 오시는데 저희는 정말 우리나라 상위 10%인 10억 부자가 노후를 걱정한다는 건 너무 이상한 가스라이팅이다. 더 나가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위기, 지난 경제에 최악의 위기가 왔을 때도 잘 버텨냈던 자산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외부 충격 왔을 때도 잘 버티면서 자산을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너무 우리가 걱정이 많다.
마지막 세 번째는 퇴직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저축할 수 있잖아요. 그 저축만 잘해도 얼마든지 노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난 이미 늦은 게 아닌가라는 공포를 너무 많이 가지시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자의 기준은 박사님이 봤을 때 10억이면 상위 10%는 정말 금이죠, 금. 자, 10억이 여기서 순자산 기준인가요? 금순자산 기준인가요? 순자산이죠. 순자산 10억이 상위 10% 정도인데 그 정도는 부자라고 스스로 생각이 된다. 예, 전 세계 0.4%. 근데 전 이제 세계 한국 분들은 100억인 한국 기준으로 봐버리니까. 아니, 그건 뭐 이제 맨날 저기 반포만 보니까. 박사님도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유튜브 채널 한번 홍보하고 가신다면요. 아, 예, 뭐 요새 홍 박사 채널 잘 되고 있습니다. 아. 하도 이번에 그 세법 개정안 세게 제 채널에서 훨씬 더 세게 있기 때문에 잘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한국을 팔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하자. 이 분산 투자의 철학을 전달하는 채널이니까요. 네. 이 양반 이상한 사람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고요. 많이들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명은 얘기해 주셔야죠. 어떻게 찾아와요? 홍춘욱의 경제 강의 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과는 또 몇 달 뒤에 모시고 박사님이 좋은 인사이트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한 뭐 2달 뒤, 3달 정도 됐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지수는 저는 뭐 지수는 올라 있을 수 있다. 아. 그러나 그 모멘텀을 지난 3달의 모멘텀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그 여력이 많진 않으니 너무 강기에 휩싸이지 말자. 그러니까 모멘텀은 약화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 홍춘욱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